네, 요즘같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긴 터널같이 어두운 곳에서 또 밝게 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죠. 랜턴이 되고자 하시는 이승화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또 코너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고 계신지 내용 전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의 랜턴이 되고자 하는 전문가 이승화입니다. 어제 다행히도 미국 시장은 반등을 하였습니다. 급락했던 나스닥 지수도 1% 이상 반등하였고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반응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아는 악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3,000선이 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심리적 지지선인 3,000선이 오랜만에 이탈되어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도가 엄청 나왔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제 악재로 작용되는 것들 중에서 헝다그룹은 요즘 계속 단골 뉴스로 나오는 거라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데요. 여기서 헝다그룹 주식 거래 정지도 있었지만 기분 매각으로 인해 자금을 확보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시장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락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여기서 헝다무럽 지분 51%를 화성창단이 인수해 경영권 확보와 함께 거래 금액은 한 6조 가까이 되었는데요. 이 6조를 현금 자금이 숨통이 트이면서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는 반응을 하지 못하고 중국 시장은 상승으로 끝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시간차가 클 것으로 저번에 안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과 함께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유가가 $70, $80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걱정이 되었고 석탄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가중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부채 한도는 투자자분들이 웬만큼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자주 접했던 소식인데 이 불확실성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미 의회가 2주 안에 연방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기 침체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경고는 빨리 한도를 증액하라는 메시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결국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시장의 악재라고 보기에는 좀 민감한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머크사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 기대감으로 머크사가 올랐었는데 그에 반해 우리나라 녹십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주는 모두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언급드린 점이 있었던 미국 관심 종목 중에 머크사가 최근에 올랐지만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와 반대로 셀트리온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예전에는 치료제 테마로 형성되어서 같이 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반응하여서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셀트리온은 치료제 매출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손절매 라인을 이탈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연출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크사 치료제 임상실험은 775명을 대상으로 몰누피라비르 투여 후 5일 약효가 있었지만 이번 사망률은 감소하는 결과로 우리나라 바이오주가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좀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주가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게 이성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손절매 라인을 잘 정해 놓으시고 분할 매수와 단기 이익 실현을 병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악재는 최근에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회로 삼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의 심리가 악화되면서 긍정론자와 부정론자 사이에서 부정론자의 힘이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마치 물잔에 물이 반이 남았을 때처럼 또는 물이 반이나 남았다는 긍정적인 분들이 있었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부정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서로 바뀌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긍정론자와 부정론자 중 누가 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까요? 현재 본인이 부정론자이시면 투자를 보류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긍정론자이시면 지금부터 주가가 싸졌네 하면서 용기 있게 그동안 사고 싶으셨던 종목을 그날 매수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3천이 깨졌지만 현재 단기 저점에 위치하고 있고 지지선 근처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오늘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단기간에 3천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지루하고 힘든 박스권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반등만큼은 우리나라가 계속 따라가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거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언급 후에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2000선에 있던 코스피가 1800선을 무너뜨리고 1700선 중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언급 후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한 11% 정도 빠졌다가 저점 확인 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국채금리는 어땠을까요? 미국 국채금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미국 국채금리는 1.5%를 약간 상회하는 모습인데 그때 당시에는 국채금리가 1.5%를 뚫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지수가 떨어졌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1.5%를 뚫고 2.9% 이상 갔을 때도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2000선을 다시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는 기간적으로는 짧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를 이해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으로 이성과 비이성을 오고 가는 혼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저번 테이퍼링 악재에도 떨어졌던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자산이 갑자기 안전자산 선호주로 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로 금 대신 비트코인이 오르는 모습은 정말 시장의 혼재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금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상황인데 그동안 변동성을 본다면 과연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아는 악재도 계속 괴롭히겠지만 내성이 생긴다면 주가는 현재보다 정상적인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 위치는 3천선 위에 위치하기를 기대해보고 있고요. 전일 뉴스에 조만간 발리를 갈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의 문이 열렸다고 보는데요. 만약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치료자 효과로 정상화가 된다면 코로나 수혜주는 떨어질 것이고 그동안 못 올랐던 컨택주들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발리를 가려면 여행사에 연락을 해야겠죠. 우선 여행사가 먼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여행사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하나투어는 잠깐 주춤하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발리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겠죠. 그래서 항공주를 보시면 항공주도 저가 항공주를 주축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해외여행도 그렇고 국내 여행도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면 그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한항공은 오르진 않았는데요. 그건 아마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유일 것 같습니다. 여행 가면은 꼭 들르는 곳이 있죠. 바로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면세점의 대장주는 호텔신라가 아닐까 합니다. 호텔신라는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 고개를 다시 드는 모습이고요. 또한 신세계도 호텔신라가 궤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신세계도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컨텐츠주들 사이에서 가장 가격이 회복하지 못한 거는 바로 면세점 관련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외국인이 방한하거나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많아지면 실적이 좋아질 곳은 카지노 회사가 아닐까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만 온다면 실적 회복이 가능한 파라다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있을 건데 강원랜드는 벌써 오르는 모습입니다. 결국 시장은 코로나 수혜주와 비수혜주를 구분하면서 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라 자금의 흐름이 매우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니시라면 특히 일반 투자자일 경우에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매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좀 편하고 이 시기에 나오는 테마주라 생각되어 말씀드릴 관심주는 바로 배당주입니다. 보통 빠른 분들은 여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찬바람이 불 때쯤 생각나는 주식이 배당주가 아닐까 합니다. 배당주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인데요. 회사의 이익 이행금이 발생했을 때 주주들에게 잘 나눠주는 회사가 배당주 회사입니다. 보통 12월 연말 결산인 경우가 많지만 아닌 곳들도 많으니 배당 투자하실 때는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배당 기준이 다가올수록 수요가 많아서 10월부터 서서히 움직이면서 연말에 상승에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당주라고 해서 연말에 사면 배당락이라는 게 있는데 막판에 사시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수일 포함해서 주식은 3일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12월 30일 주주로 되시려면 28일까지 평일 기준으로 미리 사 놓으셔야 됩니다. 혹시 주말이 있으면 더 먼저 사 놓으셔야 되고요. 하지만 배당주 투자는 배당을 받으려고 사는 것만 아니라 역대 시세 차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보다 높으면 지금쯤 샀다가 연말 배당락 전에 파시는 전략도 있으니 본인 스타일에 맞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배당주를 어떻게 찾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인터넷 검색으로 배당주 치시면 검색이 되고요. 순위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마음에 드시는 종목이 있으면 고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서 모르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아는 종목을 원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는 배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 되어 있고요. 최근 주가가 많이 빠져서 가격적인 매력을 보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33조를 매수하셨는데 아마 배당 수익률도 보고 사신 분들도 없잖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저금리니까 싼 가격에 삼성전자 사놓으시면 배당을 받거나 또 예전에 있었던 10만전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 또 시세 차익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차트를 봐도 지금 저점 수준에서 지지선을 찾고 있는 모습이라 7만원 초반에 분할 매수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노선은 7만원입니다. 이 가격이 무너지면 사실 경기 악재가 있거나 시장의 상황이 더 안 좋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마지노선을 짧게 가는 이유는 시장이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7만 원이 깨지면 단기 손절매 하신 후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손절매는 매우 중요한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지선이 깨지면 하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가 아니시면 주가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좋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하락 요인은 메모리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 협상력 저하,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을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단기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용기 있게 들어가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